네, 4.15 총선 참패 후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호 비대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오전 8시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현충원을 참배하고 난 뒤 방명록에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진취적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방명록을 남기고 난 뒤 이제 오전 10시에 비대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진취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울러 정책 측면에서도 더 나아가는 역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 때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서 이제 전국위원회 등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도 더 이상 진보 보수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중도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를 갖고 앞으로의 입장을 명징하게 드러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진취적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김 평론가님, 예.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쉽게 말해서 지금은 보수라고 하는 이름은 곧 부패의 상징이 돼버렸고요. 곧 우익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미래통합당과 지금 기존의 수구와 우익적 견해들을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했던 그런 구시대적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진보는 그러한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적 행태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또 행태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갖다 봤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진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진일보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죠.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이 이 사회를 좀 더 오랫동안 주도해 나가기를 갖다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그 언어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승부는 끝나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죠. 진취적이라고 하는 말을 선점을 함으로써 이제 진보와 진취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취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앞서 나간다라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제안들을 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앞서 나가는 가운데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점한 과제들을 보면서 네.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도라고 하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 진취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선도하고 끌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런 리더십이 지금 21세기에 맞는 것인가? 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심사숙고 끝에 이 단어를 골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엄혹할 것이다, 엄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이 미래통합당이 좀 앞서서 대전환을 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지는 싶은데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도 경제학자고,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걸 보면은 첫 번째가 약자와의 통합이거든요. 네. 약자와의 통합이라는 게 뭔데요? 공정의 가치 실현, 그다음에 보다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까지 성장 중심의 어떤 보수당의 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은 약자와의 포용, 경제 통합, 이런 분야는 이미 여당이 선점한 이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새로운 이슈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네. 본인들이 얘기했던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약자에 대한 복지를 실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김종인 비대위가 사실상 임기가 내년 재보궐선거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얼마나 구체적인 안을 나올지, 그다음에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고용특별지원금 이후에 민심의 방향이 지금 긍정적으로 정부한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내년 4월 재보궐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 같은 부분 등도 강조하긴 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어떠한 방안을 갖고 나올지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 활동 기한 내년 4월 재보선까지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재보선 공천권까지 갖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미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정책을 내걸고 총선과 아울러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정강 정책에서 보수 삭제를 시도한 적이 있긴 했었죠. 그 정도의 혁신, 이번에도 가능할지, 그 정도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하지만 또 당 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정강 정책 김종인 위원장이 손볼 수 있을까요? 그 정강 정책을 이렇게 손보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실현되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한번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2012년에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여서 어려움은 더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굳이 보수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법치와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와 국익을 위한 정책을 펴면 되지 보수라는 이름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정강 정책에서 보수를 삭제하는 게 혁신을 끌어낼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을 했던 거는 네. 선거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어떤 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정권을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사회적인 약자를 끌어안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당내에서 당내 모든 계파를 끌어안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초선들이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가 사실상 출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선과 반대를 했던 중진들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원외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시원시원하고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당내에서 분명히 불만을 갖는 세력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포용해서 같이 가느냐가 혁신을 끌어낼 수 있을지의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의 어떤 가치를 천명하고 색깔을 정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당 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어떻게 잘 봉합해가면서 당의 혁신을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숙제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강 정책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당 내에서 보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영남권에서도 어떤 그 반발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죠.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냐. 네. 지금 어설프게 코스프레 하는 걸로 국민들을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코스프레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이념에서부터 탈피하고 실용적인 노선에 진취적인 정당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 이후의 선거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없었을 때, 가 반발을 사기가 마련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인사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인데, 네. 새정치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새정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새정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다른 정당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개혁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진취라든가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만 선점을 해서는 네. 실제로 내부의 불만 세력들도 설득해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인 그 반발이 생기고 오히려 이제 정파주의가 더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파주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강력한 그 차기 대권 후보가 나와서
차기 대권 후보의 가치로서 네. 이렇게 통합을 할 때 이게 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 리더가 없다고 해도 새로운 가치가 국민들 가운데서 충분히 내용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신뢰를 쌓게 되면 그러면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통합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김종인 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뭐 충분히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말뿐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정책으로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본소득 정도인데 기본소득은 뭐 이미 이재명 지사라든가 또 지금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결과적으로는 자기 그 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네. 입성을 한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네. 시대전환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지금 뭐 그 가장 강력하게 국회에서 제안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품어 안으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체가 없는 말장난이다라는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단어,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때만 진정한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보일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는 21대 국회의원이죠. 지난 29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좌파 이중대 흉내내게 하면 위성정당이 될 뿐이다. 아울러 황교안 전 대표를 소환해서 국민의 손에 한 방이 훅 가는 거 보지 않았냐. 정치 기술자로만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 기술자라는 비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는 좀 아픈 부분일 것도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의 속내는 뭘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전까지 보수를 계속 지지해왔던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가는 그런 독특한 표현으로 약간 독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책적인 컨텐츠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그 대안을 보여라. 네. 근데 그건 보이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세칭 인기 있는 말들을 위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과 이렇게 잘 구분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치의 기술 중에 그 잘 구분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숟가락을 얻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 공간을 갖다 넓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꽤 있었죠. 뭐 그런데 그런 그 방법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대안은 뭐냐? 사실 홍준표 대표도 대안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궤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민주당과 우린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여태껏 문재인은 뭐 탄핵해야 된다, 경제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오던 당에서 갑자기 민주당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을 썼을 때 그 불편함을 느끼는 특히나 대구나 경북 중심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자신 없으면 저렇게 가면을 갖다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지지층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놨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김종인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적 가치에 걸맞는 리더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고전적인 그 핵심 지지층에게 네. 홍준표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한 번 더 쌓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을 텐데요. 이 같은 홍준표 의원, 일단 원하는 바는 미래통합당으로의 복당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보수파로 분류될 수 있는 무소속 의원 4명이 있죠.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복당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내공 없고 뿌리 없는 정치 기술만 있다고 그렇게 공격은 하지만 네. 본인은 정치 기술도 과연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기 있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인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셔서 과거에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져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궤를 달리해가지고는 확실한 지지층을 잡겠다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궤를 달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지지층이 다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선거는 다수의 득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일부 지지층에만 기대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범보수 중도 대통합을 이루내기 위해서는 결국 홍준표 전 대표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대권을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밖에 있으면은 표가 나뉠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그 지지층하고 그러면은 당 내에 끌어들여 가지고는 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일단 정권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셔서 컨텐츠가 없다, 정치 기술만 있다 이렇게 계속 잡음을 내시면은 당에 도움이 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일단 홍준표 의원이 통합당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 맞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있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악연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수장입니다만 32년간 얽혀있는 악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두 당의 기싸움이 이래서라도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악연이 32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는 1988년에 까마득한 옛날이죠. 13대 총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 민정당의 후보로 서울 관악을의 첫 지역구를 출마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해찬 대표한테 패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정권을 실어줬었죠.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해찬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미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8년부터 2016년까지 쭉 보면은 지금 또 이제 사실상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고 이해찬 대표 이렇게 여야의 대표로 만난 상황이니까는 32년간의 악연이 계속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정말 두 분이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언론으로서는 32년간의 악연, 이 같은 프레임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흥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가운데 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 구성 등등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뭐 또 포용의 리더십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선점하려는 역할을 또 하려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측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싸움을 걸 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주로 싸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많이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했던 말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자신들이 다수당일 때 그냥 표결을 해서 그 상임위 같은 위원장 다 결정해야 된다. 왜 관행을 따르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게 그냥 단지 다수당일 때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180석을 갖다가 몰아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당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네.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관행상으로 우리에게 7석의 상임위 자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명구스러운 얘기죠.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주장들의 발목을 잡혀서 계속 구차한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다. 지금 언론의 지형이 상당히 야당의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원 구성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이제 그런 싸움에 굳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걸칠 이유가 없는 네. 거죠. 원 구성이 다 된 다음에 충분히 뭐 뒤에서 비판을 해도 얼마든지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당장 이해찬 대표랑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왜 말 바꾸냐의 문제로 이렇게 공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180석,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까지 해가지고 180석의 거대 정당이 된 거는 맞지만 정작 그 투표율을 보면은 이게 소선거구제라는 특성상 의석수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거고 투표율의 차이를 보면은 사실 크게 안 나거든요. 이 발목 잡기와 견제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발목 잡기가 될 수도 있고 견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사실 입장차도 바뀔 수가 있지만 관행상 야당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던 거는 절대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견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우리가 다 180석 있으니까 다 가져가겠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는 여소야대의 그런 구도에서 나왔던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어느 한쪽에서는 완전히 들어줬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민심을 두렵게 보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들을 찾아갔던 것인데 지금은 민심의 심판이 완전히 힘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다라고 운영해봐라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여소야대 때의 논리를 다시 들이대는 것은 그때도 이미 그 다수에게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11대 7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위원장이 어디인가를 놓고 실용적인 어떤 선택들을 빨리 하셔서 협상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